제 인생이 희생이라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 가치를 고작 20만 원으로 매겼지요. 마침내 제 모든 통장을 잠그고 단돈 20만 원을 쥐어준 채 여행을 떠난 그날. 저는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제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꼭 함께 해주세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전 늘 그랬듯이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죠.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쯤이면 다들 하나둘씩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거든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민호가 어렸을 때는 식탁이 늘 시끌벅적했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랑 뭘 하고 놀았는지, 제잘제잘 떠드는 아들 목소리로 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전직 교사였던 제게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세상 가장 듣기 좋은 음악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 집 식탁은 아주 조용해요. 그날 아침도 그랬죠. 다들 식탁에 앉기는 했는데 눈들은 전부 손에 들린 작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IT 회사에 다니는 아들 민호는 뭐가 그리 바쁜지 손가락으로 연신 화면을 쓸어내리고 있었고, 며느리 연숙이는 아마 친구들이 밤새 올린 SNS 게시물이라도 확인하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였죠. 16살 손녀 미영이까지. 제 앞에 앉은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가 있는 듯 보였어요. 식탁 위에는 대화 대신 SNS 알림음과 짧은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 소리만 간간히 떠다녔죠.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걸지 않으면 아무도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아요. 제가 무언가를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워졌죠.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는 가구처럼, 공기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에요.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각자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고, 텅 빈 식탁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덩그러니 남은 그릇들을 치우면서 문득 창밖을 봤어요. 햇살은 참 좋은데 마음은 왜 이리 시릴까요? 이게 바로 남편이 떠난 후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의 당연한 시선 속으로 들어온 제 삶의 풍경이었어요. 한때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고 활기찼던 교사 이순자는 없고 그저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늙은 어머니만 남아있는 것 같았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소파에 앉은 세 사람이 아까보다 훨씬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휴가 여행 계획을 짜는 모양이었죠. 민호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말했어요. 회사 김 부장은 이번에 가족들이랑 유럽에 간다더라. 박 차장은 동남아 최고급 리조트를 예약했다더라 하면서요. 남들한테 꿀리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자기 소득에 비해 씀씀이가 너무 컸어요. 늘 체면 때문에 버거운 지출을 하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가장 만만한 저에게로 돌아오곤 했죠. 아니나 다를까 전직 마케터였던 연숙이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SNS에 올릴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면서 무조건 경치 좋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잘 익은 배를 깎아 접시에 담아내갔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정성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내민 과일 접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스마트폰 화면에 뜬 리조트 사진들을 비교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그러다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한마디를 듣고야 말았어요. 민호가 여러 리조트 가격을 비교하더니 아쉽다는 듯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 진짜 딱 20만 원만 더 있었으면 5성급 리조트 갈 수 있는데 어머니만 안 가시면.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것 같았어요. 제 귀에는 민호의 그 무심한 한마디만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죠. 연숙이는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미영이 학교 생활은 어떤지, 새로 나온 드라마는 재미있는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제 존재가, 이 아들의 어미인 제가 고작 5성급 리조트와 맞바꿀 수 있는 20만 원짜리 걸림돌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봤죠. 하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 전 남편을 갑자기 여의고 어린 민호를 홀로 키우기 위해 교사직까지 그만두고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젊음, 제 꿈,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저는 이제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일까요? 그날 오후는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방에 들어와 누워 있는데 베란다에서 연숙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은 높아져 있었죠. 아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어휴, 말도 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보통 힘든 줄 아니?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아. 완전 희생이지, 희생.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희생이라. 한때 잘 나가던 마케터의 삶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된 것이 그녀에게는 큰 희생이었겠죠. 하지만 그 희생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과연 제가 짊어져 온 세월의 무게와 비교나 될 수 있을까요? 연숙이의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나를 위한 보상이야. 1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 다 풀고 와야지. 안 그러면 정말 병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구나. 내 존재 자체가 저 아이에게는 병의 원인이구나.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는 낡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죠. 펜을 들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했던 말, 연숙이가 통화에서 했던 말,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까지. 빠짐없이요.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습관이에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제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주 긴 준비의 일부였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야 저는 제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어요. 가족들은 제가 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 유일한 숨통이었거든요.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몇 번 가고 저쪽에서 반갑고도 구수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안동에 사는 시동생, 재문 아주버님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유일하게 저와 연락을 이어오는 분이죠. 아주버님은 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은 걸 금방 알아채셨어요. 무슨 일 있냐고,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고 걱정하셨죠.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고 둘러댔어요. 차마 제 아들 녀석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주버님은 더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안동 소식을 들려주셨죠. 형수님, 여기 안동은 벌써 사과꽃이 필 준비를 합니다. 봄이 오려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게도 봄이 올까요? 아주버님은 또 말씀하셨죠. 조만간에 간고등어 맛있게 구워서 한 손 보내드릴게요. 입맛 없으실 텐데 밥 한 그릇 뚝딱 하실 수 있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온전히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짧은 통화를 마치고 폴더폰을 닫았어요.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삶,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안동의 사과꽃처럼 제 인생에도 다시 꽃을 피울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시동생과의 통화가 아니었다면 그날 밤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버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안동의 사과꽃 이야기가 제게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죠. 그 등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새우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봄은 내가 직접 찾아오겠다고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여행 당일 아침이었죠. 제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호와 연숙이는 제 평생 본 적 없는 과장된 친절함으로 저를 대했어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며 여행 가방을 싸는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며 이것저것 물어왔죠. 어머니,
아침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평소에는 묻지도 않던 안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오히려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들의 친절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 위에 얇게 꿀을 바른 것 같았죠. 달콤한 척하지만 그 아래에는 서늘하고 잔인한 본심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현관 앞에 커다란 여행 가방들이 나란히 섰을 때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어요. 연수기가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4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며느리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용돈 넉넉히 두고 가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편히 쉬고 계세요. 20만 원. 제 아들 내외가 제게 매긴 일주일치 가치였어요. 그 돈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비수는 다음에 날아왔거든요. 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르신들만 노린다잖아요.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 여행 다녀올 때까지만 계좌는 잠시 정지해뒀어요. 어머니 보호해드리려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보호.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평생 모은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을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잠가놓고 그것을 보호라고 부르는 아들의 뻔뻔함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이것은 보호가 아니에요. 완벽한 통제고 감금이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난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식탁으로 걸어가 그 위에 놓인 20만 원을 바라봤어요. 빳빳한 지폐 4장. 이게 내 가치란 말인가.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했던 세월,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성실하게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고작 이 종이 조각 4장으로 환산되어 버린 것 같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배신감,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노가 제 온몸을 집어삼키는 듯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어요. 이게 내 가치란 말이냐.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우는 건 지는 거니까요. 대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가장 독한 세제를 풀어 집안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죠. 바닥에 밴 희미한 얼룩, 창틀에 쌓인 먼지, 가구 틈새에 낀 때, 마치 제 삶에 묻은 더러운 오물들을 닦아내는 심정이었어요. 물건들을 닦고 버리고 제자리에 정리하는 행위는 지난 수십 년간 짓밟아온 제 존엄성을 다시 세우는 의식과도 같았죠.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집안에 밴 그들의 위선적인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한참 동안 청소에 몰두하던 중이었어요. 무심코 창밖을 보았는데 앞동에 사는 여자가 저희 집 쪽을 힐끔거리는 게 보였어요. 연수기가 여행을 떠나기 전 그 여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던 기억이 스쳤죠. 아마도 연수기가 부탁하고 간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셔서 걱정되니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그런 말을 했겠죠. 그 여자의 동정심 어린 시선이 제게는 감시의 눈초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이 집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감시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웃의 평범한 관심마저 저를 무력한 노인으로 낙인 찍는 사회적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신경질적으로 커튼을 쳐버렸어요.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온 집안을 뒤집어 엎듯 청소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소파 위에 탈진한 듯 쓰러졌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고 팔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어요. 텅 빈 집의 고요함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왔죠. 이전에는 외로움이었다면 이제는 완벽한 고립감이었어요.
가족에게 버려지고 이웃에게 감시당하고 심지어 은행 시스템마저 저를 옥죄고 있었죠. 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 깊은 고독과 무력감 속에서 제 시선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짜개가 닿았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자물쇠까지 채워진 낡은 오동나무 괴짜기였죠. 남편은 늘 말했어요. 이 안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그동안은 그냥 낡은 곡가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 괴짝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저는 아직 제가 열어보지 않은 과거의 조각이 저곳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어요. Bersihkan piring, gelas, jong sagala parabot dapur nepika bersih. Sanggius bersih, kuring ngelap eta parabot dapurku lap anu bersih. Teupoho, kuring ngarapihkeun dewi eta parabot dapur ka tempatna masing-masing. Kuring so inget kana papatah kolot, hirup teh kudu bersih jong rape, sangkan jauh tina panyakit. Papatah eta teh jadi padoman hirup kuring yakin kaberesihan teh mangrupakeun kunci hirup sehat. Di imah, kuring boga pancen beberesih imah. Unggal isuk, kuring sok nyapukeun imah jong ngepel lantai. Teupoho, kuring oge meresihan jandela jong sagala parabot nu aya di imah. Kuring hayang imah kuring teh jadi tempat anu nyaman keur ditinggal keun. Salian ti beberesih imah, kuring oge sok mantuan indung di dapur. Kuring sok mantuan masak, ngumbah piring, jong beberesih dapur. Kuring bunga bisa mantuan indung, sabab kuring hayang ngurangan beban indung. Kuring boga prinsip, kaberesihan teh sabagian tina iman. Prinsip eta teh jadi motivasi kuring pikeun salawasna ngajaga kaberesihan. Kuring yakin, ku ngajaga kaberesihan. Urang teh geus ngalaksanakeun salah sahiji parentah agama. Kuring boga harapan, sangkan balarea bisa sadar kana pentingna kaberesihan. Ku sadarna balarea, lingkungan di sabudereun urang teh bakal jadi leuwih bersih jong sehat. Hayu urang babarengan ngajaga kaberesihan, sangkan hirup urang teh jadi leuwih nyaman jong sehat. 안동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올 때는 도망치듯 떠나왔는데 돌아가는 길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제 손가방 안에는 48억 원이라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 같던 숫자가 적힌 서류가 들어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다시 세워진 단단한 기둥이었어요. 나 자신을 존중할 권리. 그 기둥을 붙잡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아주버님께 연락해 소개받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서초동의 높고 번쩍이는 빌딩 숲은 저를 조금 주눅들게 만들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박지은 변호사라는 명패가 붙은 사무실 문을 열자 아주 젊고 똑 부러져 보이는 여자가 저를 맞았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젊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처음에는 제 행색이 남루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귀찮은 늙은이의 하소연을 들으러 온 거라 생각했는지 그녀의 태도는 조금 냉담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낡은 보자기에 쌓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만을 제가 겪었던 일들과 제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죠.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로서의 경험이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제 존엄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 변호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처음으로 딱딱한 표정을 풀고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들들에게 모든 지원을 쏟아부었던 아버지 때문에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유학조차 반대당했던 자신의 과거를요.
능력 있는 여성이었지만 가족 안에서는 늘 뒷전이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냉담함이 아닌 깊은 이해와 동지애가 담겨 있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정정하죠. 어머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동맹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어요. 박 변호사님 말로는 보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았죠. 수십 년 전에 만든 제 인감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토지 소유주가 제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동생인 재문 아주버님과의 DNA 검사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찔했죠. 이 나이에 무슨 유전자 검사란 말인가요? 제가 막막해하자 박 변호사님이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단 한마디의 군말도 없이 당장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뒤 한 손에는 직접 농사지은 쌀 한 포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보자기에 싼 옷가지를 들고 아주버님이 서울에 오셨죠. 평생을 안동 땅만 지키고 사신 분이라 복잡한 서울의 지하철이며 버스가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가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주셨어요. 구청이며 동사무소며 심지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까지요. 검사를 위해 피를 뽑고 나오는 길에 아주버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형수님, 걱정 마시더. 죽은 형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깁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건데 무서울 게 뭐 있겠는겨. 그 뚝심 있는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어요. 이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렇게 어려울 때 기꺼이 내 옆에 서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가족이라는 걸요. 재문 아주버님과 박지은 변호사님은 제게 새로운 가족이자 가장 든든한 동맹이 되어 주었어요. 가장 큰 장벽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디지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이었죠. 모든 행정 절차는 이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졌어요. 평생 폴더폰만 써온 제게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같은 말들은 외계어처럼 들렸죠. 박 변호사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장 젊고 친절한 사무장을 제게 붙여주었어요. 그는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온라인 뱅킹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어요. 손가락은 자꾸 헛나가고 작은 화면 속 아이콘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복잡한 비밀번호와 인증 절차 앞에서 몇 번이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이러고 있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아들 내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제 통장을 잠가버렸던 그들의 얼굴, 식탁 위에 던져졌던 20만 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걸 넘어서야 내 돈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다. 다시는 그들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 저는 밤늦게까지 돋보기를 쓰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은행 계좌에 제 손으로 직접 로그인하는 데 성공했죠. 화면에 선명하게 뜬 0원이라는 숫자. 그 숫자는 제게 절망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숫자. 그건 바로 제 의지대로 무엇이든 채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가장 희망적인 숫자였어요.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꼬박 몇 주가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제 새 스마트폰의 짧은 진동과 함께 알림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은행 앱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제 이름 아래 찍힌 숫자,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셀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2000원. 1차 보상금 20억 원이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저만의 비밀 계좌에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꿈이 아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박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아주버님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비싼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차와 떡 몇 조각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의미 있는 축하였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아주버님은 좋은 땅을 사서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셨고, 박 변호사님은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지난 30년간 잃어버렸던 제 이름과 제 목소리, 그리고 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제 인생 이막의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어요. 2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제 통장에 찍힌 그날부터 제 인생의 시계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지난 30년간 멈춰 있던 톱니바퀴에 기름칠을 하고 다시 맹렬하게 돌리기 시작한 것 같았죠. 제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 아들 내외가 즐거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박 변호사님이 추천해준 재무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남은 보상금의 지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게 생긴 이 막대한 부를 어떻게 지키고 관리해야 할지 상의했죠. 평생 아끼고 모으는 것밖에 몰랐던 제게 투자 포트폴리오니 자산 배분이니 하는 말들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저는 밤을 새워 공부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경제적 주권을 맡길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채권과 우량주의 자산의 대부분을 분배하고 일부는 박 변호사님과 함께할 미래의 일을 위해 남겨두었죠. 두 번째 단계는 저만의 요새이자 성이 될 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 중에서도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어요. 12억 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지만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비싼 집을 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제 자식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적 체면과 물질적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겠다는 저의 선언이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제 취향을 존중해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고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집 안 곳곳에는 제가 직접 고른 그림과 책,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채워졌죠. 그곳은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간이 아닌 온전히 저 이순자라는 사람의 취향과 역사가 담긴 저만의 왕국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돌보지 못했던 제 몸과 마음을 위해서였죠. 일주일에 3번 젊은 개인 트레이너가 집으로 찾아와 제게 맞는 운동을 가르쳐 주었고, 영양사는 매일 제 식단을 관리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굳은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몸에 활기가 도는 게 느껴졌어요.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생겼죠. 미용실에 가서 수십 년간 고수해온 짧은 파마머리 대신 세련된 단발로 머리를 잘랐고, 백화점에 가서 제 몸에 꼭 맞는 고급스러운 옷들을 몇 벌 샀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삶에 지쳐 위축된 늙은 어머니가 없었어요. 그 대신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한 명의 온전한 여성이 서 있었죠. 제가 그토록 잊고 살았던 제 진짜 모습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 이순자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순자가 바로 오늘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온 것은 제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아주버님과 박 변호사님을 통해 그날의 소동을 전해들었죠. 신나게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온 민호와 연숙이는 텅 빈 집을 마주하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고 해요. 제가 찜질방이라도 갔을 거라고, 아니면 경로당 친구들과 며칠 여행이라도 떠났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더군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제가 돌아오지 않자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 든 감정은 걱정이 아니었어요. 짜증과 불안이었죠. 혹시 치매라도 와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아니면 나쁜 사람에게 사기라도 당한 건 아닐까. 그들의 걱정은 온전히 자신들에게 닥칠 후폭풍에 대한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제게 마지막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장소, 경찰서에 가서 제 실종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경찰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죠. 경찰관은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대요. 어머님은 실종된 게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새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고 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주소를 본 민호와 연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고 해요. 강남이라니 평생을 강북의 평범한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제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왜 강남으로 갔단 말인가.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일요일 오후가 되었어요. 그들이 제게 찾아오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의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 속에는 잔뜩 굳은 표정의 민호와 연숙이, 그리고 잔뜩 겁먹은 듯한 미영이가 서 있었죠.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딩동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이 제 새로운 왕국으로 들어섰어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먼저 제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죠.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눈앞에 펼쳐진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집의 내부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높은 천장,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그리고 제가 직접 고른 우아한 가구들. 아들 민호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며느리 연숙이의 얼굴에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직 손녀 미영이만이 동화 속 궁전에라도 온 것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집안을 두리번거렸죠. 저는 그들을 거실의 가장 좋은 소파로 안내했어요.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을 깬 것은 아들 민호였어요. 그는 경악한 얼굴로 제게 소리치듯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어디서 이런 돈이 나셨어요? 설마, 사기라도 당하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어서 연숙이가 교묘하게 저를 압박했죠. 어머님, 저희한테 먼저 상의하셨어야죠.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어느새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들이 스스로의 밑바닥을 모두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힐 만큼의 힘이 실려 있었어요. 지난 30년간 너희는 내가 너희의 짐이라고 결정했. 저는 말을 이었어요. 너희의 5성급 리조트 여행을 위해 내 존재를 지웠고 내 가치를 20만 원으로 매겼으며 내 통장을 잠가 나를 너희의 완벽한 소유물로 만들었지.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2개를 올려놓았어요. 하나는 안동 땅의 보상 내역이 상세히 적힌 서류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펜트하우스의 등기 부등본이었죠.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이제 내가 틀렸다는 걸 너희에게 증명해야겠구나. 아이들의 시선이 서류 위에서 고정되었어요. 그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존중 위에서 재건될 것이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그리고 선명하게 거실 전체를 울렸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이었어요. 제 선언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충격과 불신, 그리고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린 아들 내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지 않았죠.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이 집을 떠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하루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몇 주간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온전히 저를 위해 사용했죠. 박 변호사님과 아주버님은 제게 남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게 새로 생긴 것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지난 30년간 텅 비어 있던 제 삶을 다시 채워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 내외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과연 제 말을 이해했을까?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할까? 변화의 첫 신호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제 스마트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죠. 아들 민호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침표까지 찍힌 아주 건조하고 서툰 사과였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받지 않겠다는 저의 무언의 대답이었죠. 며칠 뒤, 이번에는 며느리 연숙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어머니께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으로 시작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후회로 끝나는 아주 길고 두서없는 글이었죠. 나중에 손녀 미영이를 통해 듣게 된 이야기지만 그 몇 주간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고 해요. 민호와 연숙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싸웠대요. 네가 어머니께 더 잘했어야지. 당신이 돈만 밝히지 않았어도 하면서요.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성이 무너지자 그 안에서 서로를 핥히며 상처를 냈던 거죠.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멈추게 한 것은 뜻밖에도 손녀 미영이의 한마디였다고 해요. 저녁 식탁에서 또다시 서로를 탓하는 부모를 향해 미영이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는 커서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아빠 엄마는 정말 부끄러워요. 그 순수한 아이의 한마디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그들의 가슴을 꿰뚫었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의 싸움은 멈췄다고 해요. 대신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고요. 자신들의 삶을 그리고 자신들이 저에게 저지른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겠죠. 저는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동안 제 새로운 삶을 단단하게 다져나갔어요. 가장 먼저 안동에 계신 아주버님을 서울로 모셔왔어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시던 아주버님을 제가 고집을 부려 모셨죠. 그리고 제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재무고문으로 임명했어요. 아주버님은 평생 땅만 알고 사신 분이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현명한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주버님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했고 그분은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박지은 변호사님과는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를 넘어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 차를 마시고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존엄성을 잃은 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사회적 선행으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승리가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된 거죠. 제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손녀 미영이와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미영이를 제 집으로 자주 불렀어요. 아이는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신기해했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감탄했죠. 저는 미영이에게 단순히 돈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과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전직 교사였던 제 경험이 이렇게 다시 쓰일 줄이야. 미영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란다.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제 이야기는 미영이를 통해 조금씩 민호와 연숙에게도 전해졌을 거예요. 미영이는 저희 세대를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제 펜트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이정과는 사뭇 다른 표정의 민호와 연숙이가 서 있었어요. 아직은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죠. 민호는 비싼 양주 대신 보자기에 싼 작은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얼마 전에 직접 안동에 내려가 아주버님과 함께 담근 술이라고 했어요. 물질적인 가치 강남가 아닌 전통과 뿌리의 가치 안동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아들의 작은 변화였죠. 며느리 연숙이는 SNS에 올릴 법한 화려한 케이크 대신 서툰 솜씨로 묻혀온 나물 반찬 몇 가지를 내밀었어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바로 그 소박한 반찬들이었죠. 그녀가 드디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제 마음을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어요.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아직은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서툰 손길로 술을 따르고 연숙이가 제 밥 위에 나물을 올려주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첫 식사 같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위로 새로운 희망이 별처럼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의 복수는 끝났어요. 아니, 복수가 아니었죠. 이건 길고 길었던, 하지만 꼭 필요했던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교육이었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것을요.